네, 아메리카 라이브에서 다뤄주신 엔비디아 현재 1%대 하락하고 있고요. 테슬라는 6% 가까운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3대 지수 여전히 강한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제 시장 대응에 필요한 내용들 체크해 볼게요. 글로벌 인사이트 시간이고요. 오늘은 블랙퀀트 에쿼티 윤진 대표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주제부터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AI 성장은 계속된다. 글로벌 시장 내 자산 재배분 전략이라는 주제입니다. 우선 이번 주에 빅 이벤트 하나 짚어보고 갈게요. 네. 9월 FOMC겠죠. 25bp가 지배적인 전망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25p 이상은 내릴 수 없다고 봅니다. 네, 딱 그렇게 보고 있고 네. 동결 가능성은 뭐 사실 그냥 제로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우리는 어쨌든 이제 플랜 B와 플랜 C에 대해서 좀 대처를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가능성도 부분적으로는 고려를 해야 되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장 자체는 현재 모든 지표들에 대한 상황이나 현재 경제 방향성을 고려할 때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고는 보고 있지만 뭐 실질적으로 이제 파월이라는 인물은 어떻게 보면 정부에 굉장히 좀 반발하거나 혹은 이제 정부와 우리의 정책은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굉장히 좀 보여주려는 법치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능동적으로 해석하자면 완전한 제로라고 좀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할 때 만약에 이제 동결이 진행이 된다라고 굉장히 낮은 가능성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예측해 보자면 어쨌든 이제 동결이 진행되면은 상대적으로 달러에 대한 강세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주요국 통화들에서 미국 쪽으로 달러 유입이 되는 현상은 불가피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로 인해서 미국의 자산 자체의 규모는 증가하는 것은 맞는데, 근데 이게 위험 자산으로 들어가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안전자산 분야 쪽으로 조금 더 배치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이제 빅컷을 단행을 해서 50bp 가량을 내린다라고 진행을 했을 때 어쨌든 이제 미국 통화 자체에는 마이너스 요인이 되는 게 맞지만 경제 상황상으로는 이제 미국 국가 기업들의 재정이 더 건전해지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이제 강세의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사실 아까 이제 앞전에 나왔던 얘기 중에서 JP모건에 대한 얘기는 조금 제가 선호하는 얘기이긴 해요. 지금 현재 상황 자체가 어쨌든 하이밸류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일어날지라도 어쨌든 보통은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해서 미국 기업들의 재정이 조금 더 나아질 것이다라고 긍정적으로 보는 분석은 맞는데 실질적으로 그걸 기점으로 해서 청산을 던지는 기관들이 생각보다 많을 거다라는 면에는 좀 부정하지 않는 시그널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네. 이게 뭔가 이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선반영이 되어 그쵸. 있다라고 보는 시각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쵸. 그래서 그 부분은 또 유의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네. 함께 좀 짚어주셨고요. 그리고 사실 또 코스피가 지금 연속으로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외국인의 자금이 끝없이 들어오는 이유가 대체 뭘까요? 사실 이게 제가 중국에 대한 투자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했던 부분이랑 좀 같이 엮이는 부분이긴 해요. 왜냐하면 이제 어쨌든 미국이 하이밸류로 들어가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AI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 통해 가지고 현재 하이밸류까지 와 있는 상태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어쨌든 새로 신규 자금을 투입하려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공격적으로 미국 자산에다가 투입하는 게 맞냐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계속해서 던져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현재 상황에서 볼 때는 어쨌든 AI 분야를 다룰 수 있는 기업들은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퍼져 있지만 지금 최근의 움직임을 보면은 어쨌든 AI는 칩셋 분야 중심, 그다음에 클라우드 분야 중심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반도체에 대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지역들 중심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 인프라 투자가 가장 잘 되어 있는 국가들이 지금 한중일로 많이 쏠려 있습니다. 뭐 대만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이제 동북아 권역으로 많이 지금 쏠려 있는 상태예요. 뭐 아시아권 중에서도 철저하게 동남아나 이런 쪽은 당연히 그런 쪽이 약하고 동북아 중심으로 많이 재편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 투자자들 입장에서 혹은 이제 미국에 투자를 하던 기존의 글로벌 투자자들 입장에서 신규 자금을 에쿼티를 쏠 때는 어디로 써야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철저히 한중일 중심으로만 지금 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신고가를 달리고 있는 건 맞지만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도 신고가를 최근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매수 수급이 탄력적으로 상승해 보이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사실 일본에서는 이제 소프트뱅크 같은 대형 기업들은 반도체 투자를 워낙 공격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 상승률이 거의 지금 이전 소프트뱅크의 역사상에서 보여지지 못했던 수준의
고공행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한중일에 대한 투자는 지금 시점에서는 굉장히 당연한 어떻게 보면 자금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중국 시장 얘기가 나왔는데 오늘도 중국이 엔비디아에 대해서 그 반독점법 위반했다 이러면서 약간 저격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뭔가 시장이 예상했던 이벤트인 것 같긴 해서 주가가 지금 한 1%대로만 하락을 하고 있긴 한데 엔비디아에는 또 어떤 타격이 있을 걸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반독점법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운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긴 한데 네. 어쨌든 이제 지금 시장에서 분명히 독과점의 구조를 가져가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엔비디아를 가지고선 정말 이제 글로벌 재판대에다가 올려놨을 때 뭐 심지어 굉장히 규제적으로 강한 독점적인 규제가 강한 유럽 같은 법안으로 올려놓더라도 지금의 엔비디아가 장기적으로 독과점을 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사실 판사들이 오케이를 못 던질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는 지금 엔비디아가 독과점으로 가기에는 오히려 지금 어려운 국면이 점점 되어가고 있고 중국이 이제 적대적인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지금 엔비디아는 오히려 지금 기존에 작년까지만 해도 혹은 이제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가지고 있던 어떤 칩셋 분야의 독과점에 대한 긍정적인 장밋빛 전망에 대해서 굉장히 빠른 폭락세를 맞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왜냐하면 칩셋 분야, 즉 특히 팹리스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진입 장벽이 높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것과 달리 많은 지금 클라우드 기업들도 본인들의 자체 칩셋 생산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의 클라우드들까지도 팹리스 분야를 통해 가지고 자체 칩셋 관리 및 생산까지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좀 보시면 특이했던 이슈가 국내 이제 유명 기업이었던 퓨리오사에서도 이제 오픈 AI를 대상으로 한 칩셋 테스팅에서 단 이제 2개의 칩셋을 이용해서 기존의 이제 엔비디아 칩셋을 대체하는 대형 칩셋들을 대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사실 이런 부분들을 좀 영향을 고려를 할 때 퓨리오사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인원수가 뭐 160명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런 칩셋들을 대체 가능하다라는 걸 볼 때 현실적으로 팹리스에 필요한 지식적인 인프라 혹은 데이터가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높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사실 그 기업만 대체가 가능하다, 뭐 우리나라가 대단하다 이게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기업들은 나올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지식적인 레벨은 추후 AI로 인해서 더 빠른 붕괴를 맞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라는 면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볼 때 팹리스 분야가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 진입 장벽이 가장 낮은 분야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상대적으로는 이제 이 주문들이 몰릴 거 생각하면은 파운더리 쪽의 수요는 더 커질 것이다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I 칩셋 시장에 있어서 변화가 전망된다. 팹리스의 장벽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네. 오늘 제가 또 개장 전인가요? 개장 후인가요? 나온 이슈 중에 하나가 코어위브라는 기업이 네, 그쵸. 엔비디아와 이 엄청난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네. 거의 2030년까지 의무적으로 엔비디아가 클라우드 네. 컴퓨팅 용량을 좀 이렇게 확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네. 이 기업은 어떻게 보십니까? 코어웨이브는 사실 그냥 엔비디아의 아들 장자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네. 그냥 이제 엔비디아가 원래 수주를 몰아줄 거는 거의 사실 뭐 당연한 부분이긴 네. 했어요. 근데 오히려 이제 그보다 중요한 거는 이제 엔비디아 외의 수주가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했던 부분이고 뭐 최근에 이제 벤처펀드 설립하면서 본인들이 직접 코어웨이브 측면에서 직접 이제 벤처 투자를 진행하겠다. 이런 부분들을 좀 나서는 모습을 보였는데 사실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걱정하는 부분이 딱 하나가 본인들의 적대 진영이 늘어날 것에 대한 경계감이 일단 첫 번째로 있고요. 네, 그다음에 본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신규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빠르게 움직여줄 수 있는 팀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역할을 이제 코어웨이브한테 주면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국내로 비유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카카오와 두나무의 관계처럼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나무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금융 사이드로서 이제 독자적인 움직임들을 많이 하고 최근에 에쿼티도 많이 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모회사의 덩치가 커지다 보면은 그런 부분들을 특정 자회사한테 몰아줘가지고 에쿼티를 쏘고 그다음에 투자를 진행하고 인프라를 통해서 이 세계관을 지배하는 그런 역할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의 헤드하우스로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코어웨이브 입장에서는 당연히 주가적인 탄력이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이제 딱 유일한 단점이 하나가 있다라면은 최근 들어서 이제 엔비디아에 대한 전망치가 하향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 악재 영향이 만약에 조금씩 커질 때마다 엔비디아의 투매 물량이 나오게 되면은 똑같이 코어웨이브도 매도세를 그 순간에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은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어떤 엔비디아의 상승세가 크게 무너지지 않는 범위 안에서는 반대로 이제 코어웨이브의
기대치로 인한 상승세가 생각보다 그 사이 구간에서는 좀 커질 수 있다는 점까지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반 엔비디아 진영에 맞서서 어쨌든 네. 두 기업 약간의 운명 공동체처럼 움직이는 그쵸. 경향이 있을 수 있다. 네. 이렇게 그리고 이해를. 하나 좀 변수가 있다라면은 네. 이제 이 친구들은 코어이브 같은 경우에 어쨌든 인프라 사업이 메인이에요. 인프라를 세팅하고 그 칩셋 분야에 대한 렉부터 모든 것들을 설치하는 게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만약에 칩셋 판매를 못하게 되는 특정 기업이 있더라도 그쪽에다가 본인들의 수주를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은 있긴 합니다. 네. 짚어주셨고요. 다음 중국 시장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중국 경기가 좀 안 좋아요. 네. 성장률 5%를 달성하지 못할 거란 전망이 네네. 많습니다. 이거 좀 어떻게 타개할 수 있을까요, 중국? 사실 근데 이거는 중국이 그동안에 치킨 게임을 하면서 벌어진 후속 영향이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사실 일론 머스크나 이런 전기차 업계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CATL이나 BYD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과생산을 통해 가지고 치킨 게임을 실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배터리나 이런 부분들로 많은 폐기 물량들이 발생을 했고, 뭐 최근에는 드론이나 전기차 배터리 이외에도 다른 많은 분야들이 계속해서 이제 중국 내부에서 과잉 생산을 통해 가지고 이런 손실들을 발생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재무적으로 보여지지 않을 때는 재무 상계가 되지 않은 감가상각 재고처럼 나오는데 실질적인 이제 재고 부담이 만약에 이제 매출로 환산이 되지 못하게 될 경우에 이 리드 타임이 길어지면은 결국에는 이게 기업들한테 크게 악영향으로 끼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시화되다 보니까 성장률이 좀 떨어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신규 생산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신규 생산이 어려워지면 아무래도 기업 내부적으로 혹은 이제 관련 기업들 간의 회전율이 굉장히 빠르게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한 2년 동안은 지속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그동안에 신규 산업을 많이 벌리지 않았던 기업들 입장에서 혹은 이제 제조업이 아닌 분야 입장에서는 동력은 아직까지는 충분히 갖고 있다. 그래서 섹터를 명확하게 나눠서 좀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네. 사실 대표님 나오시면 항상 금 얘기를 좀 해주시는데 그렇죠. 네. 최근에 자산 배분 전략 어떻게 좀 잡아보면 좋을까요? 지금 일단 어쨌든 인덱스 자체가 하이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모든 에쿼티를 다 증시에다 투자하는 거는 좀 약간의 리스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증시적으로 볼 때 보통은 이제 많은 자산운용사들은 7대3 정도로 채권 비중을 많이 편입을 하긴 하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채권 비중을 너무 많이 포함하는 거는 좀 반감을 갖고 있고요. 대체 자산 쪽으로 뭐 골드가 됐던 암호화폐가 됐던 인플레이션에 비례하는 자산 가치가 인플레이션에 비례해서 올라갈 수 있는 자산군으로 좀 배치율을 높여서 한 10에서 30% 사이 범위를 포함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자산 배분 전략까지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블랙펀트 에쿼티 윤진 대표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